안녕하세요, 선스케어입니다.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를 주제로 도요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왜 하필 일본 기업인 도요다를 주제로 잡아서 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도요다는 현재 전고체 배터리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다를 다룬다는 것은 미래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간 누적 전기차 판매량 브랜드 탑10인데, 이게 보시면 당연히 테슬라 1위고요. 현대기아차 있고 BMW, 폭스바겐 다 있죠. 쭉 있는데 도요다가 없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도요다는 완성차 업계에서 현재 세계 1위입니다. 폭스바겐하고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폭스바겐하고 1, 2위를 다투고 있고, 판매량이 연간 900에서 1000만 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정도 되는 캐파의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판매량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판매되는 한 종류를 제외하고는 도요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순수 전기차 라인업이 없습니다. 좀 의아하죠? 이런 상태에서 도요다가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선전포고라는 게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공개를 하면서 이거는 10분 만에 완충해서 500km를 달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다. 그리고 2020년대 초반, 그러니까 25년 이내를 얘기하는 거겠죠. 2020년대 초반에 양산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 다른 완성차 업계는 지금 30년 정도의 양산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대 초반에 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죠. 사실은 2020년 올림픽이 있을 예정이었잖아요. 도쿄올림픽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거기서 이 버스, 이 팔레트라는 이 버스를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공개됐던 자료들을 쭉 보면 얘는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한 버스일 가능성이 컸어요. 선수촌을 왔다 갔다 하는 버스예요. 이렇게 해서 시범 운영이 되는 그런 버스를 할 예정이었는데, 올림픽이 미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공개도 늦어졌죠. 그래서 이거를 2022년에 공개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올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를 공개를 하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지금 발전을 해 있다는 거예요, 도요다는. 도요타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도요다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글로벌 특허의 거의 절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 배터리 회사나 아니면 다른 완성차 업계에서 전고체 쪽으로 어떤 가닥을 잡고서 가려고 하면 도요다의 그 특허를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천 건이 지금 등록이 돼 있고 다 막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요다 쪽에 돈을 주지 않으면 개발이 쉽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 독점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전고체 배터리는 도대체 뭐냐?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 전고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전해질이 액체에서 고체로 변경됐다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 변경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지금 여기 전해질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고체로 바뀌면서 굉장히 콤팩트해지고 분리막이 없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단순해 보이는 변화만으로도 배터리 시장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첫 번째로 전고체 배터리는 안정성이 있고요. 안정성을 가장 우선적인 장점으로 내세울 수가 있는데, 가끔 저희 보는 핸드폰 배터리 폭발 관련된 내용이나 화재 관련된 내용이나, 요즘엔 전기차 배터리 화재도 있죠. 원인이 BMS냐 어디냐에 BMS냐 배터리냐 얘기는 많습니다만, 어쨌든 리튬이온에 대한 배터리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항상 대두가 되는데, 이게 전고체로 가면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어지고요. 충전이 빨라지고요. 부피가 작아집니다.
이 표만 보시더라도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이 4대 소재잖아요.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에서 양극재를 제외한 나머지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은 모두 변동이 됩니다. 양극재는 그대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음극재도 리튬 금속으로 바뀌고 전해질은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고 분리막은 없어집니다. 이런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좀 안정성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기존에는 폭발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액체이기 때문에 분리막이 굉장히 얇은데 분리막이 손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있던 음극 양극이 단락이 되는 쇼트가 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전기 자동차는 안정성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고체로 간다 그러면 분리막이 없기 때문에 아예 분리막이 없기 때문에 화재가 날 위험성이 없는 거죠. 이게 지금 테슬라의 배터리 팩을 보시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다 배터리잖아요. 그 배터리들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쿨링이 들어갑니다. 쭉 쿨링이 들어가는 상태인데 이런 냉각 장치들이 배터리 팩의 30%를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항상 낮춰줘야 되고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온도를 항상 낮춰주고 해야 하는 장치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장치들이 거의 없어질 수 있어요. 거의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양극 활물질이나 이런 것들로 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밀도가 높아지고 출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피가 작아질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극재, 분리막 모두 바뀌는데 분리막은 없어지죠. 2차 전지 생산원가의 15%인 분리막이 없어지고요. 일단 그 작아진 부피는 사실 놀리진 않겠죠. 양극 활물질이 들어가거나 해서 채워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밀도를 높일 거예요. 그 리튬 금속으로 음극재가 바뀌는데 리튬 금속은 흑연보다 리튬을 10배가량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음극재 쪽에 리튬이온을 넣어놨다가 방전 시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용량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리튬이온 자체는 여기 보시다시피 멜팅 포인트, 그러니까 녹는 점이 180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 금속을 음극재로 쓰려면 아무리 리튬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흑연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걸 쓰려면 180도 이상 되면 안 되잖아요. 녹아버리니까. 액체 전해액을 썼을 때는 이게 180도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고체로 가면서 리튬 금속 음극재를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더 용량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재인데 지금 현재 기술로는 소재가 모두 상용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재가 황화물계, 산화물계, 폴리머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각각 단점들이 있습니다. 장점들은 사실 크게 보실 필요는 없는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황화물계는 반응이 높기 때문에 수분에 노출이 되거나 수분에 노출이 됐을 때 반응을 해버려요. 뭔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효율이 떨어지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수분 반응성이 높은 게 가장 단점이고 산화물계는 만들기가 어렵다.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은 1000도씨 이상에서 소결이 돼야 되고 대면적 셀 구동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때문에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고 폴리머는 이온 전도도가 낮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전고체로 가더라도 리튬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낮아버리면 아예 전지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폴리머는 이런 극복 과제가 있다. 각각의 황화물계는 수분 안정성, 산화물계는 가공성, 폴리머는 이온 전도도가 극복 과제가 되는 거고 현재는 황화물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배터리 기술이라는 것 자체, 리튬이온 배터리도 그렇고 전고체 배터리도 그렇고 일본이 원조죠. 일본에서 계속 배터리 산업이 흥하다가 그 산업이 흥한 것들을 그 기술을 가지고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다시 그 그러니까 패권을 차지하는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기술을 개발하고 자꾸 밀려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파나소닉도 2위권 유지하다가 3위로 떨어졌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지금 절치부심하고 있어요. 배터리 산업에서 좀 더 다시 제 위치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파나소닉도 도요타랑 손잡고 배터리를 개발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플라임 에너지 앤 솔루션은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이고, 여기서 이제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고체 연구도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도요타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미국에서도 퀀텀스케이프라는 회사가 있는데 뭐 발표를 며칠 전에 했어요. 여기서도 15분에 80%를 충전할 수 있다. 5에서 10분 정도 만에 충전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연구 단계는 거의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충전에 480km를 갈 수 있다. 수명도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빌 게이츠랑 폭스바겐이 출자를 해서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결국에는 이 회사의 기술을 가지고 폭스바겐이 25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5년부터 적용을 하더라도 본격적인 양산은 거의 30년이 돼야 되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좀 극적인 그래프를 해서 가져왔는데,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이렇게 높아요. 많이 높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많은 주행거리와 이제 빠른 충전 속도 이런 거를 가질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역시 빠지지 않습니다. 현대차도 2030년에 전고체 전지 탑재한 차를 양산하기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도요타나 이런 것들을 의식한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현대차가 얘기하는 것들이나 LG화학, 삼성 SDI가 얘기하는 전고체 양산 시점이나 다 비슷해요. 뭐 LG, 삼성과만 겹치는 게 아니라 다른 완성차 업계나 다른 업체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그 시점은 2030년 전후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전후 이전에 어떤 업체가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업체가 먼저 그 기술을 선점하느냐에 지금 초점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전고체 전지가 지금 20년, 21년, 22년 거의 없죠. 그러다가 2025년 이후에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2030년에는 전체 EV 전지 중에서 비중이 한 10%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도요타의 발표는 아직 뭐 전고체 배터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도요타는 전기차 시장에서 좀 숨을 죽이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런 숨을 죽이고 있는 편인데, 전고체 배터리에서 어떤 헤게모니를 딱 차지하게 되면 한 번에 퀀텀 점프,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한 번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금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히, 그 다음에 유의 깊게 봐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선스케의 기업수다 도요타 전고체 배터리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